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째 이제 이상전압하면서 이제 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되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보시면 그때 진행파의 반사계수, 투각계수 유도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투입서지하고 개폐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기 하는 부분 전에요. 요걸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요. 이준우 시책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그 서지 현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가 저희가 봤던 게 진행파하고 반사가 투가 개수가 보면 변이점이 있습니다. 이 변이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변이점이 개방이 되느냐, 접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지나갈 때 들어왔던 진입파가, 그러니까 입사파가 여기서 반사를 해서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지, 또 투가를 해서 넘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지,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가다 보면은 여기서 가면서 얘가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얘가 점차 커지죠. 예? 돌아오면서 점차 커지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요 뒤에 보면은 얘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변이점에서 개폐서지에 대해서 투입서지라든가 개방서지 부분을 정의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개폐서지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는 경우는 개폐서지는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로 나눠진다. 그 투입서지에 대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투입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지점에 뭔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파가 어떻게 됐죠? 처음에 갈 때 여기서 여기 X 구간까지는 충전이 돼 있는데 그 DX 구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전화가 돼가지고 뭐 I는 ECV, E는 ILV 그걸 했죠. 전화량 Q 가지고 I를 했고 그 다음에 자속 가지고 E를 했죠. 그게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전압과 전류 부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요걸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보다 보면 약간 틀립니다. 그 진행파의 반사와 투가만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개폐서지만 물어보는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요 지점에서 차단과 투입과 동시에 EM, IM의 진행파가 송전단으로부터 수전단에 도달시 종단 개반 조건이라면 전압파는 정반사예요. 정반사라는 건 뭔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고 부반사는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그럼 정반사를 했다는 건 똑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요 기준점을 답안지들 보면 기준점을 정확하게 안 그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기준 평면이라는 걸 알거든요. 0인 부분. 해발 몇 미터라는 건 해수면을 0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 낮춰져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해발 다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발보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건 어떻게 되냐? 해발보다 낮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거긴 댐을 막 막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 댐 안 막아놓으면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요게 기준점입니다, 다. 요게 S, 서프라이, 리시브 해가지고 송전단, 수전단. 송전단에서 수전단에서 전압파하고 전류파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요 끝에 점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전류는 정반사라고 전압은 정반사라고 얘기했고, 전류는 부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반사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온다. 요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진행파 반사 개수에서도 그게 좀 쉽게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채워서 왔습니다. 왔으니까 여기서 끝났죠. 돌아갈 때는 정반사를 한다고 그랬죠. 정반사를 하니까 얘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위에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EM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돌아올 때는. 갈 때는 EM이었지만 올 때는 2EM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2EM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요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부분만큼을 여기서 이제 없애주는 거죠, 또. 예? 2EM만큼 없애지니까 여기서 2EM만큼 없애지니까 여기 2EM만큼이 여기서는 부반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반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반사. 여기서 정반사를 했다면 부반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레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뭔가 들어와서 여기 피레기가 있고 피레기 다음에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로서 투과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정반사라고 여기 왔다 부반사라고 정반사라고 이게 반복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EM이 돌아왔으니까 그 2EM만큼을 여기 처음에 EM에서 빼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EM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반사가 되면서 마이너스 EM이 여기 또 가는 겁니다. 2EM에서
2EM이 왔는데 여기는 EM부터 시작하죠. EM에서 마이너스 EM을 해주다 보니까 요 두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니까 마이너스 EM만큼 갔고 여기서 쭉 갔더니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정반사, 부반사, 그 다음에 어떻게 정반사가 되니까 여기서 갔던 만큼 마이너스 EM만큼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EM의 정반사가 되니까 마이너스 2EM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EM으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또 돌아갈 때는 정반사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EM부터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에워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외우는 겁니다. 처음에 갔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여기서 내릴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M으로 가죠? 돌아올 때는 마이너스 2M으로 오죠? 이렇게 그림을 외워두시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안 되면 저는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같습니다. 같죠? 근데 얘는 부반사라고 전류는 부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는 겁니다. 반대로 오고 갈 때는 여기서 또 다시 또 어떻게 됐죠? 여기는 그 마이너스 EM에서 또 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림이. 얘는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2EM이 얘는 2EM이 되는 거고 얘는 EM이 되는 거죠. 그 저번주에 설명할 때 개폐서지는 2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그거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폐서지가 아닌 그 이상전압에서 진행파, 반사 이런 부분들은 2EM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4단기의 무보아시, 개폐시, 개방시죠. 개방시 그때 제동작용이 없을 때는 3EM, 5EM, 7EM, 9EM 해가지고 마이너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증폭이 됐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투입서지는 개방서지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투입서지니까 2배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 없으니까 고려를 안 한다. 그래서 이 뒤에 가보면은 개방서지 때는 뭐라고요? 투입서지 때는 2배밖에 안 나온다. 개폐서지든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가 있는데 세계는 이 개방서지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는 거야. 차단기가 개방됐을 때. 왜? 그때가 가장 크니까 투입서지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는 왜 투입서지를 고려하지 않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개폐서지는 이런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인데 투입서지는 전압은 2배, 전류는 1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단 개방서지 때는 제동작용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제동작용이 없으면 3579로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제동작용이 있다 보니까 한 3.5에서 4배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서지만 고려한다. 이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폐서지에 대한 억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답안지가 다 이렇게 개폐서지만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준우 씨 책 같은 것도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진행파. 마찬가지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들어오는 거죠. 이 변이점에서 투과를 하거나 반사하는 거. 아까는 이제 개폐서지였기 때문에 투입하고, 개방하고 그 기준만 했다 그러면 그거에 지금 연장 상황입니다. 진행파라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간 전류 합은 같다. 예? 그거죠. 여기서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이쪽에서 투과해서 나간 거는 같다 이거죠. 근데 II, 입사파 들어온 부분 그리고 나간 부분은 투과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II 플러스 IR 플러스 IT 이 IR이 여기는 IR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죠. 부반사를 하다 보니까. 전류는 부반사.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압은 정반사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EI는 여기 임피던스 Z1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죠. ER은 마찬가지로 이 Z1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전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Z2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은 이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거를 수식을 적어놓고 그걸 임피던스 Z1하고 Z2로 넣고 이 전류 값을 여기다 넣을 때 이 IR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RER이 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더하니까 EI 플러스 ER은 ET죠. 그러니까 이 I는 어떻게 되죠? 요 II에다 넣게 되면 II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II를 넣게 되니까 Z1번이 EI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수식에다가 이걸 넣은 겁니다. 2번 수식을 1번 수식에다 대입하면은 요 수식에서 II 값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Z1분의 EI가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요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EI 플러스 ER은 ET의 관계에서 여기 보면은 ET는 여기 ET는 뭐였죠? EI하고 ER이었죠. 이 단계에서 그 부분을 여기다 넣은 거죠. EI하고 ER로. 앞에 거는 그대로고 이제 뒤에 게 바뀐 겁니다. 뒤에 게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EI하고 ER의 관계로 넣겠죠. EI는 왼쪽으로 모아버리고 ER은 이쪽으로 돌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ER과 EI의 관계로 넣으니까 여기에 있는 Z1분의 이 부분에 임피던스 저번에 설명드리다 말았었는데 요 수식이 된다는 얘기죠. 요 수식을 통분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Z2 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끔 왜냐면 마이너스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항상 Z2가 먼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압이 됐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Z부터 2부터 전류가 됐을 땐 Z1부터 나온다라고 암기를 해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편하니까. 마찬가지로 투과파 전압도 똑같습니다. 요 수식에서 이때는 ER을 ET로 바꿔줘야 되죠. 왜? 투과파니까 입사파하고 투과파의 관계니까 I하고 T와의 관계로 수식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이 ER에는 I하고 T와 관계가 들어있죠. EI 플러스 ER은 ET였으니까 ER은 뭐죠? ET-EI가 되겠죠. 그러니까 ET-EI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ER은 ET-EI니까 ET-EI였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또 되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EI하고 ET하고 관계로 나서 넣으니까 투과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배 전압이 된다고요. 결론부터 외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 여기는 더해졌으니까. 이쪽에서 Z1분의 2가. 그러니까 요거 없애고 하다 보니까 얘가 2Z2가 된 거고요. 여기다 Z1, Z2를 다 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는 Z2 나오고 얘는 Z1 나오고 얘는 Z1 없어지고 2Z2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은 Z2, 전류는 Z1, 투과했을 때는 2배 무조건. 그 다음에 반사했을 때는 줄어드는 값. 그러니까 Z2-Z1 또는 Z1-Z2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전류일 때는 부반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류일 때는 여기 보면 전류일 때는 부반사이기 때문에 Z1-Z2인데 그걸 같이 맞추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붙는다. Z2로 외우게 되면은. 그래서 Z2-Z1으로 해놓고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죠. 자세히 보시면은 외울 때는 요 값으로 같이 외워준다. 근데 그럴 때는 얘가 부반사가 되는 거고 저는 외울 때는 Z1-Z2로 외웠다 그냥. 그거를 Z2-Z1인 요 반사계수로 할 때는 부반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부반사가 된다라는 건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같이 컨셉을 외워주셔야지만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개폐서지에서 투입서지 때 부반사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계수에서도 전류가 부반사된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수식을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고 묻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냥 부반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키워드 작성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호계정의 기능이 뭐냐? 어차피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기본서는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장은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고를 제거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 보안유지입니다. 보안유지. 보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계정기를 사용한다.
사고 발생 시 전압전류 등의 전기량으로부터 이상 상태를 판별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응? 보안을 유지한다. 신뢰도를 유지한다. 신뢰도라는 부분은 이제 한전 측에서 보는 신뢰도하고 수용가 측에서 보내는 신뢰도는 개념은 약간 틀려지겠죠. 한전에서 보내줄 때 안전한 게 그거고 수용가 측에서 받을 때 정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라는 게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안 유지는 사고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신뢰도 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 공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력계통이나 전기설비 사고를 최소한의 파급 범위를 억제해서 정전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 교과서에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보호계정기는 이상 상태를 분리하고 정지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 이상 부분을 이게 보호계정기의 이제 그 기본 원리에 들어가겠죠. 나중에 보시면 분리 그리고 정지 회복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분리 정지 회복 그러면 이상 부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런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시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시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상 부분 정지 분리 회복 분리 정지 회복 이렇게 보호계정 방식의 구비조건, 아까 10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전선의 구비조건,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예? 뭐뭐의 구비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 선가 후 조경, 선가 후 보경, 이렇게. 조, 선, 선택 차단을 신속히 한다.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간을 가져야 된다. 후비 보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조, 어떤 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변동에 대해서 보호 특성이 양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도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유도음파는 계정기 같은 단상 계정기가 한 2, 30만 원 합니다.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제 3상을 써야 되니까 3개 하고 뭐 계정기 쓴다 그러면 한 6, 70만 원 되겠죠. 근데 디지털 보호 계정기 쓰면 200만 원 됩니다. 근데 이제 발전기 보호 방식 같은 데 가면은 1000만 원 합니다. 디지털 보호 계정기. 자동차 한 대 값이라는 얘기죠. 거리 계정기 2천만 원씩 합니다. 판넬까지 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 들어가고 대관 업무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계정기 자체에 대한 요거는 별로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리즘. 물론 소자도 더 많은 소자가 들어가겠지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겁니다. 개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 약 사면은 약 비싸죠. 신약.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을 뽑아내야 되니까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 기간 동안은 비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 복사약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은 싸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자식만 알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약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원소거든요. 그 원소들이 어떻게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냐 그겁니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특허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비슷하게 카피해가지고 만들죠. 근데 이제 군대 가면 시커먼 약 쓰죠. 그 소화제. 만능 청취약으로 먹으면 낫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더미.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써주는 거죠.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괜찮은 것들은 생각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마인드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시험 보면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겨서 자꾸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시험을 보시면서 여러분 수준이 안 돼도 옆 사람들이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단계에 올라오는 부분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못하게 되는데 그걸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죠. 변성기가 나옵니다. 변성기.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 변성기는 이제 2개가 있죠. 변압기하고 변류기가 있죠. 그래서 계기형 변성기 종류는 변압기하고 변류가 있다. 그래서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이런 변압기가 있고요. CT, 커렌트 트랜스포머, 변류기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Z나 G가 붙으면은 지락이 되게 됩니다. GPT, 그라운드, ZCT, 제로 커렌트, 제로 시퀀스 커렌트 해가지고 영상전류, 그러니까 지락이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영상분을 검출하기 위한 PT나 CT가 있다는 얘기죠. PCT, 이런 것들은 PT하고 CT가 같이 있다는 얘기니까
MOF라고 여기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수영가에서 얘기하는 미터링 오브 피트. PT하고 CT를 이용해서 계량하기 위한 부분. 근데 이제 한전에서는 CPD라고 얘기합니다. 컨덴서 포텐셜 디바이스. 그러니까 컨덴서를 이용해서 그 전압을 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CPD의 1차 측에 Z1 값이 있고요. CTPD의 2차 측에 Z2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컨덴서를 이용해서 분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Z1하고 이 Z1 값은 고정돼 있고, 이 Z2 조그만한 걸 그 저항을 달아둡니다. 그럼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 값이 되는 걸 증명하시오. 25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두시면,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좀 어렵고요. 태분안의 정리로 하게 되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놓으셔야죠. 계산 문제로 나오면 25점이니까. 한 페이지면 풀거든요. 근데 외우려고 하시면 어렵고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CT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다. CT에 대한 그 부분에 보시면 그때 C100, C200, C400, C800 설명드렸죠? 관전도 문제 설명할 때. 걔는 전압으로는 100V, 200V, 400V, 800V인데 그건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값이 필요한데 저항값은 얼마라고요? 1옴, 2옴, 4옴, 8옴이라고요. 그럼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면 25옴, 50옴, 그 다음에 100, 200이었나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PT.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요. 동작 기구상에 어떻게 되냐.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철심형, 가동코일형, 전자형. 이 전자형이 아까처럼 정지형 타입으로 이제 가겠죠. 이제 여기다 이제 D탄령이니 뭐 이런 내용들 좀 더 추가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작 시향은 순정반정. 순정반정도 이제 순환시. 한시가 뭐냐? 반한시가 뭐냐? 순한시는, 한시는 한정적인 시간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반한시는 한시에 반대되는 거라는 얘기죠. 비례하는 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례를 한다 그러면은 반비례하는 부분이 이거니까 반한시는 이게 반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비례하면서 이게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반한시가 되는 거고요. 순시는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부분이 순시가 됩니다. 정한시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 이거죠. 한시인데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정도 시간만 지나면 똑같은 시간에 동작한다.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는데 똑같은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그래서 정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시는 최소 동작 정도가 즉시 있다. 순시가 되는 거고요. 순한시가 바로 순시입니다. 그리고 정한시는 순시하고 정한시하고 비슷한데 이건 즉시고 얘는 t시간 경과합니다. 여기서 순시는 이렇게 즉시 동작하는 부분이 순시고요. 정한시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부분. 여기는 순시, 즉시 동작하는 거. 예? 정한시는 조금 있다 동작하는 거고요. 반한시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이게 반한시고. 반한시성 정한시는 반한시 오다가 다시 정한시성으로 동작하는 게 반한시성 정한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에다 그려지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그려지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에다 그려지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4개를 하나 그려주는데 앞에서 뭐다 해놓고 정의가 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얘가 정의가 뭡니다. 그리고 하나로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한시, 정한시 밑에 이렇게 4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도 한눈에 싹 보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면서 자꾸 요령 있게 쓰시는 거죠. 여긴 전단, 전지, 전과, 목에, 과저역도 해놨네. 전개 가단으로 했죠. 저는 전기제에 대한 단락 지락, 그 다음에 계좌에 대한 지락 상실, 그 다음에 과여자 보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인데 저는 10개로 그냥 외웠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보고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송전선 보호 방식, 과방거 피제 나오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 표준 통마감. 기본서 안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연구반에 대한 자료를 보실 때 보는 방법 정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파일럿 와이어. 여기 주파수가 틀리죠? 아까 60Hz가 아닌 300Hz를 보내신다고요. 표시선에서는. 표시선에는 전기가 안 흐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50Hz에서 300Hz를 흘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전력선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60Hz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은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죠.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는 이게 교본을 많이 하는 대신에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AM 같은 건 잘 터집니다. FM은 지지직 잡음 많이 들리죠. 잘 안 터집니다. 예? 주파수를 딱 맞추면 잘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좀 높은 대역이죠.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파수가 좀 낮은 대역이죠. 왜? 마이크로파 같은 걸 이용하는 것들은 주파수를 좀 더 낮췄습니다. 통신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최대 부분이 6000Hz. 6000Hz면 6kH인가요? 60K죠. 60kH. 6000이면 6K죠? 예? 6kHz입니다. 주파수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외부의 노이즈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파수가 AM, FM 주파수 대역이 딱 있죠. 근데 그 주파수 대역에 안 쓰는 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그 번지를 해가지고 통신을 하죠. 무선 햄 같은 경우, 단파 방식 같은 경우는 그게 왜 전 세계적으로 잘 터지냐면 그게 주파수 대역이 낮습니다.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FM은 멀리 못 갑니다. FM은 주파수가 높은 대신 주파수를 낮게 한다는 건 멀리 보내줄 때. 예를 들어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011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이 낮습니다. 메가헤르츠 대역이거든요. 그 PCS 같은 건 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그래서 그 메가헤르츠 대역이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잘 터집니다. 왜냐면은 얘가 주파수가 낮다는 건 요 단파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구름이, 그러니까 뱀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빌딩 숲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도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 피해간다는 얘기죠. 이게 궤적이 크니까. 근데 궤적이 많은 거는 얘가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가 되다 보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전화 받다 보면 막 하울링이 일어나거나 막 지지직 소리 나는 부분이 다른, 그러니까 나중에도 통신을 하면은 똑바로 가야 되는데 화상통신 같은 거 하면은 영상하고 음성하고 따로 들리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같이 오지를 못하니까. 소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딜레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것들도 지금 보면은 포지 같은 경우도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1.5가 있고 2.4가 있고 그런 식으로 주파수 1.9였나요? 1.8, 1.8하고 2.4 기가헤르츠 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8 기가헤르츠 대역을 이제 SK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KT나 이런 데들이 2.4 기가헤르츠 대역을 쓰니까 1.8 기가헤르츠 대역을 자기네들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주파수가 더 낮으면 통신이 더 잘 되니까. 여러분들 그 마우스 같은 것도 보시면 무선 마우스 이렇게 쓰는 것들도 걔네들도 보시면 2.4 기가헤르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예? 그게 이제 기기가 좋으면 10m에서 터지는 거, 기기가 좀 더 좋은 거는 30m에서 터지는 게 있습니다. 로지텍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그 뒤에 이게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이거 뜯어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주파수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제페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제페로가 있는데 단상, 삼상, 단상, 삼상, 다상 제페로가 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전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작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동작 책무라는 건 무한 책임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한 것들이 오픈을 하고, 클로즈 오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의가 저번에 어떻게 했냐. 차단기가 동작하는 일련의 행위가 2번 이상의 행위를 이제 동작 책무라고 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고속도는 0.3초, 그 다음에 1분, 또 이제 저속도 같은 건 0.3초, 또 3분, 또는 15분짜리도 있고요. 그것들이 ESB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IEEE의 규격에 의해서 조금씩 IEC라든가 규격에 의해서 좀 더 틀려집니다. 보호계진기가 사고를 판정해서 그 다음 동작해서 복귀를 하는 그 구간과의 관계들이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에서 전체적으로 한 60Hz 정도 되는데 그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연구반 교재에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 없다 보니까 빼고요. 안정도니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전선로 보호 개전 방식 방한명을 해놨는데 이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사상 선로는 방사상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그 뒤에
12장에 가서 배전솔로 이제 전기 방식에 가서 보시면요. 가공솔로, 그리고 지중솔로, 그리고 저압 지중솔로, 또는 저압 가공솔로. 그러니까 고압 가공과 고압 지중, 저압 지중 배전솔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압 가공솔로는 어떻게 되죠? 방식이? 수, 한, 망. 예?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이 됩니다. 고압 가공솔로는. 이제 1장, 2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하고 12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또 헷갈려집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키워드로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수, 한, 망. 그 다음에 방.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저도 외웠는데 또 헷갈리네. 수, 환, 망. 방해, 환, 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수, 환, 망. 고압 가공은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고압 지중은 방해, 환, 내로였습니다. 얘는 방백내로였거든요. 저압 배전은. 그러니까 이 저압 배전이라는 게 가공이나 지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보시면은 지중선로 쪽에, 3장에 보시면 지중선로 쪽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내용하고 좀 틀려지는데, 얘는 방해환내, 방사상, 예비선 절제 방식, 환상 고급 방식, 내 해가지고 스폰 네트워크. 얘는 방백내로 왔습니다. 저압이니까. 방사상식,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넘어갔네. 방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선로는 방사산식, 환상선로식, 병행이계선. 얘는 전원이 하나가 있는 경우는 OCR. 얘는 전원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원이, 발전기가 한 대에서 방사상에 공급을 하냐, 발전기가 한 대에서 환상선로를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고요. 방사상인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거죠. 방사상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을 수도 있으니까. 환상이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전원이 양쪽에서 오니까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방향성 있는 부분은 DS가 들어간다. 얘는 환상인데 이렇게 돌아가 있죠. 하나라도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방향성이 있어야 되니까 환상선로에서는 1전원이든 전원이 하나 있든 두 개가 있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S가 들어가냐 Z가 들어가냐 이게 또 틀려지죠. 뒤에 내용들은 또 나와 있습니다. S는 뭐라고요? 단락이고 Z는 거리입니다. 방향이 둘 다 들어가는데 단락만 보느냐 거리까지 보느냐 이거죠. 한 전원에서는 방향만 보고 이쪽에서 온 부분이 아니라면 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니까 이쪽에서 오느냐 저쪽에서 오느냐만 알면 되지 그걸 거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가 있을 때는 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차단을 해주니까. SSR 요게 이제 차동기 공기는 아니고요. 그냥 셀렉티브 쇼트 릴레이 해가지고 그냥 SSR로 써놓은 겁니다. 그냥. 주보, 후비보. 주보는 뭐라고요? 765하고 154는 PCM이다. PCM. 제가 아까 뭐 PCM 얘기했죠? PCM 전송 방식인데 전류를 차동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사는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을 사용한다. 근데 후비보는 765, 345, 154 전부 다 3단계 거리 개전 방식을 사용한다. 후비보는 무조건 거리 개전 방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주보가 제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이걸 표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또 외워주실 때 요 뒤에 가보면 주보를 1계열, 2계열에 대한 주보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PCM에 대한 전송 전류 차단 방식인데 전송 차단 방식도 있고 전류 억제 방식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송전솔로에 대해서 딱 쓰실 때 주보를 어떻게 한다, 1계열, 2계열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표로 써주시면은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더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써주신다면은 점수가 더 좋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모선 보호 방식은 압류 방해 한차인데 이분은 전류 방해 한차로 썼습니다. 전압 차단 방식, 전류 차단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그리고 모선은 종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놨죠. 단모선, 이중모선. 근데 그 모선별로 보호 방식을 또 써놨다는 얘기죠, 지금. 왜? 모선 보호 방식을 딱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선에서의 보호 방식을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모선 보호 방식은 이런 종류가 있다. 하지만 765나 345나 154는 어떤 모선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선 방식에서는
어떤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주면 더 점수가 더 나온다는 얘기다. 왜냐면 대부분 요 정도만 쓰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못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25점짜리로 나오면 많은 내용을 써줘야 되니까. 모선의 종류가 뭐냐? 정의부터 쓰는 거죠. 모선의 정의가 뭐였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 그 모선에 사용하고 있는 모선 보호 방식은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앞에 서두에다 쓰고 그 다음에 모선의 종류는 이런 모선들이 있고 그 모선에서는 어떤 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선 보호 방식이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써주시고요. 그래서 개요에서 모선은 이런 거고 모선에는 이런 보호 방식이 있다 하고 써주고 나서 그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면서 또 그 모선 보호 방식을 활용한 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또 써주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중독이 돼서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자꾸 돌출이 될 수 있게끔 답안지를 쓰는 요령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눈에 자꾸 띄어야 되니까. 채점자의 눈에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그리고 여러분들 키워드를 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림. 1과 2분의 11, 이중모선, 단모선.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된 것들이 있고, 또 모선에서 또 들어가면은, 하나로 계정기를 쓰는 게 있고, 여러 개의 계정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변압기 보호 방식, 기계식은 부충 방유권.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있던 무슨 교수님이 계셨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기, 한전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분이 지금, 어디, 남원 쪽에 가 계시나요? 한전에 교육원이 어디였죠? 중앙교육원. 네,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발성배정 공부하러 이쪽으로 나오셨었습니다. 왜? 한전에 계신 교수님들도 나와서, 시험은 시험이니까. 자기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만 시험 보는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나오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안지에 쓰는 요령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쓰고 그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 여러분들의 여기는 키워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개념을 잡으시고 이제 나머지 답안지를 보시고 그 답안지를 쓰는 훈련들은 이제 연구반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기본반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전기식 보호 방식은 비율 차동 계정기하고 과전류 계정 방식이 있다. 이런 정도. 부홀증 계정기는 변압기하고 콘서베이트 중간에 파이프 안에 설치를 한다.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홀증 계정기는. P1, P2 해가지고. 거리 계정기. 아까 설명드렸죠. 조몰 했죠. 뭐 임피던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오음형. M은 모형. O는 옵셋 모형. L은 리액턴스형.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오고 임피던스형. 그 다음에 오음형, 리액턴스형, 오음의 반대인 모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옵셋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외웠다는 얘기죠.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개요가 뭐라고요?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으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 방식이다. 근데 뭐라고요? 후비보호형이라고요. 그리고 ZS, 임피던스는 R은 I분의 V다. 근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PT분의 CT분이 반대로 됐다. 나왔죠? 그림들. 3단계 거리 한시차. 80%, 150%, 225%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그림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 송전선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요게 기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점이 되고, 요게 기점이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제 언더리치를 한다든가 오버리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 보는 부분은 여기 구간에 80%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150%까지 보고 그 다음 구간에 225%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80%, 150%, 225%까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이 구간에 80%만 보는 겁니다. 그 구간에 150%만 보고 그 다음 구간에 220%.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얘가 먼저 동작하죠. 근데 얘가 먼저 동작하지 않으면, 얘가 동작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고 났는데, 얘가 동작하려면, 얘가 동작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요 뒤에 게 150%를 동작하니까, 얘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얘가 안 떨어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80%, 150%, 220%가 가는 겁니다. 각 지점별로. 그래야지 적절하게 보유표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포인트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언더리치라든가 오버리치를 하지, 오동작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단락은 80%, 지락은 7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단락을 85%로 잡았습니다. 왜? 기준이니까 기준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도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얘는 150% 똑같은데 얘는 225에서 230이죠. 보통 80%, 150%, 225%가 답안지에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거리계쟁기 문제점, 아분가전, 직동타타 외우는 부분 설명드렸죠. 아크장에 대한 영향, 존원에서 전투로 넘어간다. 분류효과는 언더리치, 가까운 고장 지점 시 부동작이 일어난다. 예? 왜 부동작이 일어나냐면요. 계정기 낙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한다고 그랬죠. 가까운 지점에서 고장이 나니까 얘가 전류가 커버리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전압은 적죠. 전압이 작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전압이 0이 돼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얘가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안에서. 계산을 못하니까 V가 0이니까 그 지점에서 부동작을 하는 거죠. 왜? 값이 들어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V 값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계정기는 어떻게 하냐. 그 전압 기억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압이 0이 되더라도 그 전에 전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상실이 됐다. 오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압이 없어지니까 그 전압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해버린 거죠. 퓨즈 페일 계정기 같은 경우 PT의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전단은 상관이 없거든요. 퓨즈가 끊어지니까 얘가 UVR로 해가지고 사고 나서 전압이 떨어진 걸로 계산을 해서 동작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동작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상실은 오동작, UVR이 동작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또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운 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 것들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일단 무조건 외우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1호선은 주보호, 후비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1회선, 2회선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주반선, 2회선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모선보호 방식, 전력용 변압기 이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 3, 4, 5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 4, 5 부분은 1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습니다. 주보호가 어떻게 되죠? 전력선 반성. 전력선 반송인데 반송이 바로 이제 PCM입니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이제 PCM 전류 차단 방식인데 여기는 전력선 반송을 이용하는데 방향 비교를 저지하는 거고 얘는 언더리치 전송을 하는 거고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저지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저쪽에다 비접점을 해가지고 너 동작하지 말라고 시그널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건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 시그널이 없어지면은 저쪽에서 사고 났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개념은. 항상 저지하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 들어왔다라는 건 저쪽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은 이게 주로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통신을 하고 있다가 하는 부분이 언더리치, 전송 차단. 뭔가 차단을 해주는 거죠. 언더리치를 하게 되는 부분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면 됩니다. 모선보호는 1과 2분의 12 방식에서는 고임피던스의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이다. 이거죠. 이중모선은 위상비교의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다. 변압기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다. 근데 후비보는 전부 다 거리 개전 방식이다. 후비보는. 아까 이제 변압기도 후비보를 이제 과전류, 여기 방향지락 과전류 개전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거리 개전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이제 단계가 틀려지죠. 변압기 쪽에서는 2단계만 한다 이거죠. 송전솔로는 3단계를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다고 하면 얘는 단순하게 가까운 지점, 먼 지점, 이렇게만 본다는 얘기죠. 고주파 억제시. 이거는 변압기, 여자 전류가 있고 여자 도립 전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는데, 내용 콘셉트는 같습니다. 여자 시키는데 들어가는 전류가 여자 전류고요. 여자 시킬 때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류가 도립 전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전류는 내용이 작고요. 여자 전류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 내용이 들어갑니다. 시간적인 변화율이 여자 도립 전류는 아주 짧은 시간대역을 보는 거고 여자 전류는 긴 시간대역을 보는 겁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조가 됐다. 그건 동기가 탈조가 됐다는 거는
탈선한다고 하죠. 탈선한다고 그러면 청소년 탈선, 아니면 기차가 탈선됐다고 하죠. 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뭔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탈주도 뭐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동기를 이루지 못하고 탈주가 됐다는 뭔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사고 났다는 걸 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작을 시킨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걸 내용을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면 제가 설명 안 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 단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연구반 단계 가면은 이런 부분 더 설명드릴 겁니다. 고장의 종류, 기본서 단계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읽은 것처럼 고정자냥, 개자냥, 회전자냥, 전기자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개가단, 역발, 속주, 앞뒤로 내었던 부분. 근데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6이라고 있는데 로크아웃 릴레이가 있는데 86-1, 2, 3이 나옵니다. 비상정지를 해야 될 때, 급정지를 해야 될 때 시간에 따라서 1, 2, 3이 나옵니다. 59엔더 보시면 59N-1, 2, 3이 또 나옵니다. 그 한전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눠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은 한전에 관련된 발송배전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한전에 더 특화된 내용을 답안지로 써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락보는 비율 차동 계정기를 합니다. 지락보는 이제 비단위식하고 단위식이 있는데, 비단위식이 차단기가 있는 거고요. 단위식이 차단기가 없는 겁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나중에. 요 비단위식하고 단위식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발전기에 보시면은 구성에 차단기가 달려있는 거 없는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에 차단기가 있느냐, 발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비단위식, 단위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단위식이 차단기가 있는 거고요. 단위식이 차단기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다. 영상전류 이용을 하거나, 영상전류는 전류죠. 그냥 관통용 ZCT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호하는 방식들이고요. 단위식에서는 이제 과전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과전류를 이용한다거나 지락과전압을 이용하는 것도 이 부분 뭐냐? 발전기 접지선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거는 접지선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모선 쪽에 관련된 부분이 강하고요. 계자. 여자를 한다고 그러죠, 계자. 계자에 여자를 한다니까 DC 부분, DC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발전기니까 AC를 발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AC를 발전하는 건 처음에 AC가 없죠. AC가 없으니까 DC를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 요원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 DC가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냐 아니면 영구자석이냐. 그쪽에서 DC를 이용해가지고 계자 회로에 전류를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자석이 발생하고, 그 자석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뭔가 전압이 생기겠죠. 그 전압에서 전류가 생기는데 그 전압이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AC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근데 기본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원리 설명 안 해줍니다. 연구반에서도 원리 설명 안 해줍니다. 제가 다른 학원들을 다 다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여자에서는 볼테지하고 프리퀀시, 여자에 따라서 아까 나와 있는 전압이라든가 주파수가 변동이 되겠죠. 그걸 이제 검출하는 겁니다. 여자 전류가 많으면은 전압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여자 전류가 적으면은 전압이 조금 나오겠죠. 자석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발생되는 이제 동기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주파수들이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단락 후비보에서는 51V로 썼습니다. 단락인데 사고가 났는데 후비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전압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얘기죠. 아까 보면 사고 났을 때 전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압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은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100V일 때는 이런 에너지의 그 전류값이 동작을 합니다. 80V일 때는 이런 에너지로 줄어듭니다. 왜? 전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계정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줄어들다 보니까 얘가 전압 억제형 보호계정기, 과전류 보호계정기가 전압이 떨어질 때도 그 전류 동작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끔 자기가 응동을 한다는 얘기죠. 일반 OCR 보호계정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들어야지만 동작하는데 51V는 전압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면서 그런 토크, 변화를 자기가 감지해서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타입이고요.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20V에서 80V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거만 이런 비율로 감소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계정기를 더 아시는 분들은 거기다 그런 그림을 더 써주십니다. 왜냐면 한전 자료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점수를 더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5점, 10점을 받는다면 지금 이런 설명드린 자료들을 연구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면은 1점, 2점을 더 받아서 18점이 되고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반을 보고 특강을 듣고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설명 안 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5월 달에 지금 토플 시험 안 보는 거 아시죠? 예? 네.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차 때문에 뭐 동남아 지역에서 이틀 전에 먼저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틀 전에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시험 보고 문제를 외워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 와서 보내줍니다. 문제를. 그럼 쪽집게 강사가 걔네들이 한 달에 강의 한 과목에 5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뭐 몇 과목 받겠죠. 2천만 원씩 받고 받는데 그렇게도 받는 부분이 왜? 20, 30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를 찍어주니까. 기존에 나왔던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발성교전도 뭐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뭐 쪽집게 강사 없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찍어주는 거죠. 왜냐면 최근의 유형을 보니까 이 부분이 요전에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요즘 사회가 이렇게 대두화되니까 이런 게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오면 그게 쪽지게 강사죠. 근데 다른 학원에 가도 100문제, 200문제 다 찍어줍니다. 왜? 지금까지 2, 300문제 안에서 다 나왔는데 그게 최근의 빈도수를 봤을 때 많이 나오는 빈도다 이거죠. 근데 운이 맞으면 잘 나오는 거고요. 채점자가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쪽지게 강사라는 건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학원을 다니더라도 시험에 많은 나오는 그 관연도 문제 순차적으로 요거 25번 나왔어.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데를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기본서를 설명드리고 나서 시험 빈도수를 해가지고 얘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고장전류 계산입니다. 그래서 고장전류에 대한 유형의 문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조파 아니면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뭐 절연협조 이런 것들도 나왔고 DC, HVDC가 나왔거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라고.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 제가 100번에 해놨던 문제들에 보시면 그 중에 한 15문제인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번에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오후에 관연도 문제가 설명이 했죠. 고차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저번에 84회, 86회 설명드렸죠. 81회, 83회 보다 보면 저번에 84회, 86회 나왔던 문제, 유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빈도수가 많다는 건 그 이후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내년도쯤 되면은 또 이렇게 관연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걸로 이렇게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냥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히 이제 조금씩 바꿔 갈 겁니다. 과방거 피제, 키워드 생각하시면 과전류, 방향과전류, 거리계정기, 파일럿 계정 방식, 제표로 방식. 이제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반복을 몇 번 해드리니까 이제 아실 거란 얘기입니다. 답안지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세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꾸 책을 보고 반복을 하시고 잘 모르면은 연구반에 가서 이제 좀 물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스터디 하는 데 가서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게 이런 거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을 하시라는 얘기죠. 방향 비교, 위상 비교. 방향을 비교하고 위상 비교하는 거 그림 나오니까 이따가 연구반 교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 정도는 그림 보는 방법 정도는 설명드릴 거라는 얘기죠. 변압기, 비차, 과비, 비과 이렇게 해놨죠. 비율 차동 계전 방식이 주보고요. 그다음 과전류나 차동전류나 이런 것들이 후비보라는 얘기입니다. 부충 방향은 또 나올 거고요. 뒤에
여기 부충방역은 나오죠? 교수님 이름이 방한건입니다. 방한건 교수님. 제가 그래도 그 교수님 이름으로 애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수강생 이름이니까. 지금 어떻게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전선 보호 방식. 여기서는 사실 이것도 애울 때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RSF를 애웠습니다, RSF.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저, 그 다음에 AS나 이런 식으로 애웠습니다. RSFA 이렇게 애우기도 하고요. 리클로저 뭐냐? 원방에서 투입했다, 넣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몇 번 넣을 수가 있냐? 2, 3회입니다, 다. 섹셔널라이저 2, 3회고, 라인 퓨즈도 2, 3회입니다, 다. 2개 내지 3개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들. 배전선 보호 방식은 좀 빈도는 떨어집니다. 왜? 우리는 발성 배전인데 한전 쪽에서는 발전기 쪽이 중요하거든요. 발전기 떨어지면 당장 문제됩니다. 송전선 떨어지면 문제되죠. 변압기 정전되면 문제되죠. 그래 발전기, 송전선로, 변압기, 이제 모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배전선로는 병렬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든 저쪽에서 봤든 배전선로 하나 떨어져도 다른 쪽에서 절체가 돼가지고 운전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파급사고 부분이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빈도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은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 나왔을 때 여러분 선택해서 쓰셔야 되니까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보다는 발전기나 송전선로나 변압기나 모선을 먼저 애워두시고 그게 다 애워지면 배전선로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또 전력 원선도가 또 나옵니다. 관연도 문제가. 이따가 오후에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협조. 섹셔널라이저하고 그 다음에 리클로저하고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리클로저하고 리클로저 상호 간에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리클로저하고 퓨즈 간의 상호 간에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비접지 계통에 대한 보호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6600 비접지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 GPT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저 그거 정확하게 안 썼는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거 한 20점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교시 때. 왜냐면 변환하고 이런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벡터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접지 상태에서 영상 전압이 어떻게 되고 GPT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될 때 얼마만큼 비율로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계산해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안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보고 나중에 발전기도 하셨을 때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리적인 부분을 자꾸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은 이 사람이 이걸 확실히 알고 썼구나, 애워서 썼구나에 따라서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점수를 더 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딱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애워서 썼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썼구나라는 거는 아까 이해하고 썼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암기를 했어도 이해하고 암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썼을 때 점수가 더 높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가져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여기에 이런 그림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답안지를 썼구나. 저번에는 그렇게 해서 가져오셨거든요. 저번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6개월이 지나니까 서브노트를 만드시더라고요. 자기가 답안지를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잘 만드셨습니다. 문제 하나에 대해서 쓸 때 3페이지를 만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일단 키워드만 쓰시라고요. 10점짜리로. 키워드만. 그리고 그걸 쓰면서 그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더 채우시고, 요거는 한 장짜리, 그 다음에 한 장 반짜리, 그 다음에 2장짜리, 2장 반짜리 한 다음에 나중에 그 2장 반짜리를 5줄로 줄이는 게 이제 그 다음 때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일단은 모방을 해야 되죠. 언어도 어떻게 되죠? 모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쫓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감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답안지를 쓰신 분들도 그런 감각이 좋은 거죠. 왜? 키워드를 잘 정리하는. 말은 잘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쓰는 게. 저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가져오면 제가 그런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자꾸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그 기본서 반을 들어갈 겁니다. 기본서 반을 들어가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참고 도서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